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은 한때 최신식 주거지로 각광받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곳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지역 주민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 소문은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특히 유명한 건물은 오동이었다. 이 건물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빈집이 많았으며 그곳에 이사온 사람들은 몇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괴이한 전설이 있었다. 한밤중에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심지어는 가끔씩 창문에 비치는 낯선 그림자까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오동에 사는 귀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단지에 김현수라는 청년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 독립한 상황이었고 저렴한 월세에 끌려 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귀신 이야기 또한 들어봤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는 타입이었다. 에이,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이상한 소문일 뿐이야. 이삿짐을 풀고 일상을 시작한 첫 주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주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분명 잠겨있던 창문이 아침에 열려있거나 거실에 두었던 물건이 사라졌다가 낯선 곳에서 발견되곤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현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잠에서 깨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툭툭툭,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깜짝 놀란 그는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는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던 것이다. 그 사건 이후로 현수는 자신의 집에 뭔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는 결심했다. 귀신이든 뭐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다음 날 그는 동네 주민 중 이 단지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오랜 세월을 보낸 할머니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현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봐, 자네도 알게 되었나 보군. 그 오동에는 한 영혼이 얽매여 있다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성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현수는 곧장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뒤져 옛날 신문기사와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오동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20년 전 이곳에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비극으로 끝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수진의 존재를 알게 되자 현수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진의 명복을 빌고 그녀가 미련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무당은 현수에게 간단한 의식을 알려주며 그녀의 영정을 발견하여 그녀에게 작별을 고하라고 말했다. 그날 밤 현수는 작은 제단을 차리고 수진의 사진을 두고 촛불을 밝혀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수진씨,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할 테니 이곳을 떠나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 아파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 짐을 싸서 떠나려 했던 이웃들은 다시 자리를 잡고 다른 이들도 오동에 대해 더는 험담하지 않게 되었다. 현수는 그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를 두고 떠나는 대신 오히려 그곳을 더 아끼게 되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수진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김현수는 그 평화의 시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젊은 청년의 묵정공이 만들어준 변화가 그곳에 남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낯선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석진 인터넷의 한 모퉁이 흡사 오래된 웹 1.0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소박한 디자인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써있는 공포 게시판이라는 타이틀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공포 게시판을 클릭했다. 수많은 제목들이
스크롤을 내릴수록 이어졌고 각각의 글들은 무언가 음산한 매력이 있었다. 그냥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한밤중에 들린 발자국 소리. 그 글을 클릭하자 고슬픈 분위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살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오래된 한옥에서 홀로 그를 키워줬다고 한다. 그 집은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있어 동네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분명히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무마루 위를 걷는 소리가 날카롭게 귀에 박혔다. 발자국 소리는 마루를 툭툭 두드리며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숨죽이고 기다리던 글쓴이는 서서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겁을 이기지 못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숨을 죽인 채 잠들어 버렸다고 했다. 다음날 그 발자국 소리에 대해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할아버지의 영이 있단다. 생전에는 무척이나 가정적이셨던 분이라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 말에 글쓴이는 오싹한 기분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글쓴이는 그게 단순히 할아버지의 영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이전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더 무겁고 거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는 집안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방 문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는 집안의 창문과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지자 글쓴이는 두려움에 떨며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사한 날 글쓴이는 서둘러 짐을 싸고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할아버지의 영혼임을 알 수 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집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뒤편으로 사라졌다. 이사를 간 후에도 그 발자국 소리는 가끔 생각났다고 했다. 특히나 비 오는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한옥의 나무 마루를 두드리는 빗소리에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고. 이 이야기는 글쓴이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집에 얽힌 비밀과 그 집을 떠나며 자신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것으로 보였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의 글이 덧붙어 있었다. 혹시 누군가 숨어 있다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그 발자국 소리가 내 방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이제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괜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밤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도시 전설이나 개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들에게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하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길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얼마 전 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그곳에 있는 오래된 민박집에서 며칠 머물 계획이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민박집 주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후 짐을 풀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을의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밤마다 나타난다는 흰 옷 입은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늦은 밤 밖을 돌아다니다가는 그 소녀를 볼 수도 있다며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는 피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친 우리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물 쪽으로 걸어갔다. 달빛 아래 우물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정말 여기에 소녀가 나타날까? 라고 말하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우물 너머에서 희미한 소녀의 형체가 보였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는 가만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놀란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민박집으로 달려 돌아왔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민박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면서도 누구 하나 전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소녀는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설 같은 존재야.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후로 우리의 여행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예정된 일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서울에 도착한 후부터였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내 방에서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불을 켜 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가끔씩 마치 소복을 입은 소녀가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거울이나 창문에 피어나는 흰 그림자를 보고 몸이 굳기도 했다. 점점 심해지던 불안감에 나는 결국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친구들은 놀라지는 않았지만 당혹스러워했다. 며칠 후 우연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경험담을 찾을 수 있었다. 강원도 특정 마을을 여행 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웬만큼 있었다. 모두 그 흰 옷 입은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소녀가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무서움이 가시지 않아 방학 내내 집에서 나갈 수 없었던 나는 학교로 돌아와 그곳의 무속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무속인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소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야. 못다한 이야기가 남았을 테지. 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무속인은 우리에게 앞으로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행 전 조심하라는 무속인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가끔씩 나는 그녀의 시선이 느껴지면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래도 홀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그날의 이야기가 참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작이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이다.